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두 번째 대단원 근대 국민국가 수립 운동 개항기 부분이 끝났습니다. 시기로 따진다면 1863년 흥선대원군의 집권부터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나라가 망할 때까지 대략 한 47년 정도의 시간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는요, 드디어 세 번째 대단원 일제 식민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일제강점기를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기로 따진다면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까지 35년의 일제강점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개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제강점기는 굉장히 쉽다 그랬죠. 이게 수험생 입장에서 입시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쉬운 부분입니다. 왜냐면 내용을 일정한 틀 안에,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 틀 안에만 맞추어 정리하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일제강점기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일제강점기를 바라보는 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제강점기를 공부할 땐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된다? 시기를 생각해야 된다.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 내용이 일제강점기 전체에서도 어느 부분,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가? 제일 먼저 시기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는 그럼 크게 어떻게 시기를 나눌 수 있죠? 네, 크게 10년 단위로 3개의 시기로 쪼갤 수 있습니다.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이렇게 3개의 시기로 쪼갤 수 있어요. 자, 그럼 일제강점기를 이렇게 10년 단위로 3개의 시기로 쪼갤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시기별로 뭐가 변하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배 방법이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먼저 시기 파악하고 내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일제강점기 전체에서도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가 시기를 파악하고 그 다음 뭐 봐야 돼? 그 해당하는 시기에, 그 시기에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했는가, 해당하는 시기 일본의 식민지배 방식을 봐야 됩니다. 이건 뭐랑 뭐로 나누어 봐야 되죠? 네, 정치와 경제로 나누어 봐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일본 역사죠. 그죠? 뭐 봐야 돼? 그치, 그 시기 일본이 정치 경제적으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렸는가, 그 해당 시기 일본의 정치 경제적인 식민 통치에 맞으면 그러한 일본의 정치 경제적인 식민 통치에 맞서서 그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느냐, 해당 시기 우리의 독립운동 저항을 봐야 됩니다. 이 독립운동은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봐야 돼요. 항상 일제강점기는 이렇게 침략의 역사, 저항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면 하나의 시기가 끝납니다. 자, 한 시기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시기로 넘어가야겠죠. 그죠? 자, 여러분, 시기가 넘어간다, 시기가 바뀐다. 그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뭐가 변한다? 시기가 변한다는 거는 일본의 통치 방법이 변한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죠? 그럼 왜 일본은 이렇게 시기가 변할 때마다 왜 통치 방법을 다르게 변화시켰을까? 10년 단위로 통치 방법이 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도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건 뭐랑 관련돼 있냐? 바로 세계사, 국제정세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사를 공부하시면은 한국사를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계사랑 한국사는 서로가 서로에게 좀 시너지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대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 틀이 맞는가? 자, 제일 먼저 뭐 파악하라고 했죠? 네, 시기.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전체에서도 어느 시기인가 봐야 된다고 했죠? 지금 우리는 어느 시기를 공부해요? 네, 첫 번째 시간이니까 바로 1910년대를 공부할 겁니다. 시기 파악한 그 다음 뭐 보라고 했죠? 그 시기에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했는가, 그러니까 즉 그걸 봐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시간 뭘 공부할 거야? 바로 그 시기 1910년대라는 이 시기에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했는가, 1910년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뭐랑 뭐로 나누어서 정치와 경제로 나누어 살펴보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뭐 공부할까? 그치? 1910년대 이러한 일본의 정치 경제적인 지배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독립운동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1910년대가 끝나고 20년 넘어가는 거야. 넘어갈 땐 또 통치 방법이 변하는 중간 과정을 보는 거예요. 뭐 1차 세계대전, 파리강화회의, 민족자결주의, 3.1운동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종이 쳤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강의를 찍다 보니까 이런 좀 라이브 감이 있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이번 시간 뭘 공부할 거라고? 1910년대 일본이 정치경제적으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지배했는가를 볼 거라고요. 자, 근데 이미 핵심적인 키워드는 프린트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1910년대 정치적으로 무슨 통치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네, 정치적으로 무단 통치. 그러니까 일본은 1910년대에 정치적으로 우리 민족을 무단 통치의 방법으로 지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1910년대 또 여기 보니까 오른쪽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경제적으로 무슨 사업과 무슨 영? 토지조 사업과 회사령이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1910년대 일본이 정치적으로 우리를 지배한 무단 통치와 경제적인 지배 방법인 토지조사 사업과 회사력, 정치의 무단 통치, 경제의 토지조사 사업과 회사력, 이렇게 크게 세 꼭지로 나누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항상 이렇게 틀만 잡아놓고 딱딱딱딱 들어가시면 일제강점기가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1910년대 정치적으로 무슨 통치? 무단 통치. 우리 무단이라는 말은 어디 있어요? 무단, 지각, 조퇴, 결석. 뭐라고요? 네, 상대방의 허락이나 협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걸 우리가 무단이라고 그러죠. 무단 통치가 그러한 통치예요. 즉, 일본이 우리 민족의 동의나 협조를 구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힘으로 찍어 누르는, 그게 바로 무단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깡패 같은 통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네, 여러분, 이건 얘기했다, 얘들아. 이 틀을 보고 여러분이 염두해 주셔야 되는 게요. 일제강점기 부분이 보통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나 한능검에 문제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문제가 어떤 유형이냐? 자료를 주고요. 다음 자료랑 관련된 시기, 다음 자료가 나타내는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거를 골라라 라고 나와요. 여러분이 자료를 보시고 이 자료의 내용을 가지고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이 자료가 나타내는 게 10년 된지 20년 된지 30, 40년 된지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일제강점기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 얘기를 제가 왜 했느냐? 지금 무단 통치의 개념까지 설명해드렸어요. 힘으로 찍어 누르는 통치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를 강제로 병합한 다음에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한 기구를 하나 만듭니다. 그게 바로 식민 통치의 최고 기구, 바로 조선총독부예요. 자, 이 조선총독부는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뭐랑 구분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한일병합 이전에 일본이 을사늑약을 통해서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아 갔죠. 그죠? 그리고 그 빼앗은 외교권을 대신 휘두르기 위한 기구로 뭘 만들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바로 네, 통감부를 만들었어요. 통감부. 그 통감부랑 총독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일병합 이전에는 일본은 통감부를 통해 우리를 지배했고요. 한일병합 이후에는 총독부를 통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조선 총독부라는 건 여러분, 그러니까 총독부랑 통감부, 이거 한일병합 이전이냐 이후냐를 나타내는 중요한 그 키워드예요. 근데 이 조선 총독부는 1910년부터 45년 나라가 이제 광복할 때까지 계속 존재했던 기구야. 그러니까 총독부만 가지고는 시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총독부가 어떻게 시대 구분으로 문제가 나오느냐? 이게 문화화랑 연결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한일병합 직후에는 일본이 그 이전에 존재했던 통감부 건물 있죠. 통감부. 이 건물을 그대로 총독부로 썼어요. 그러니까 간판만 통감부에서 잠깐만요. 좀 이상하네요. 제가 좀 컴퓨터에 좀 이게 태블릿이 좀 오류가 나가지고 오래 써서 그런가요? 오늘 4시간 써보라고 했더니. 자, 여러분, 일본이 한일병합 이전에 우리나라를 통감부로 지배했다라고 제가 설명해드렸죠. 그죠? 일본은 한일병합 이후에 이 통감부 건물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통감부 건물을 총독부 건물로 바꿔 쓴 거야. 간판만 바꿔단 거예요. 통감부에서 총독부로 간판만 바꿔단 겁니다. 자, 근데 쓰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좁은 거야. 통감부 건물에서 총독부 업무를 처리하자니 이게 너무 좁고 후한 거죠. 그래서 일본이 새로운 총독부 건물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새 총독부 건물을 어디 만드느냐? 우리 조선인들의 자긍심을 짓밟기 위해 조선왕조를 상징하는 건물인 경복궁. 그 경복궁에서도 왕과 신하들이 업무를 보던 근정정, 거기 앞에다가 총독부 건물을 만들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날 그 광화문 쪽이에요. 광화문 거리. 그래서 이 총독부 건물이 1916년에 건설을 시작해서 완공된 건 1926년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얘들아, 조선 총독부 건물이 완공된 건 언제야? 만들기 시작한 건 10년대 무단 통치지만 이게 완공된 건 20년대 문화 통치입니다. 이게 한번 한능검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료로 총독부 건물이 완공되었다라고 해놓고서 위시기랑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걸 골라라. 대부분의 친구들이 총독부? 그거 무단 통치 때 만든 거 아니야? 해가지고 10년대 무단 통치를 골랐다가 다 나가 떨어졌죠. 이거 문화 통치를 고르는 문제였어요. 근데 선생님, 그 총독부가 문화 통치 때 그 20년대 문화 통치의 건물이 완공된 걸 알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광화문에 갔을 때 건물 없던데요? 네, 맞아요.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왜 없냐면은 이제 1995년 원래 한일 그 광복 이후에도 계속 남아있다가 박물관으로 쓰다가
김영삼 정부 때 1995년 김영삼 대통령 때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통해서 언제까지 식민 통치를 상징하는 총독부를 우리 광화문 쪽에다 세워둘 거냐 없애자. 그래서 95년에 사라집니다. 1995년에 사라져요.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이 여러분들 여기 프린트 두 번째 장에 여기 나옵니다. 어제와 오늘 조선총독부 건물 26년에 근정전 앞에다가 총파를 건립했다. 그다음 일제 정부를 이런 침략을 상징하는 건물을 쓸 수 없다. 그래서 역사바르기 세우기의 대상으로 지정이 돼서 95년에 철거되었다. 라고 나오죠. 여기 광화문 쪽에 있는 총독부 건물. 그래서 16년에 건설을 시작해서 20년대 문화통치 시기에 완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여러분 이런 총독부의 최고 대빵이 누굴까요? 바로 통감부의 대빵이 통감이든 총독부의 최고 대장은 바로 총독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총독이 될 수 있을까? 누가 총독이 될 수 있을까? 당연히 일본인만 총독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조선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총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총독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일본이 무슨 통치를 하고 있어요? 무단 통치.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거잖아요. 그죠? 상대방의 일방적인 명령, 복종, 충성을 강요하는 거란 말이야. 얘들아, 세상에 많은 직업들 중에서 이렇게 일방적인 명령과 복종, 충성 강요를 가장 잘하는 직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군대거든요. 군인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본은 이 무단 통치를 위해서 총독으로 누구를 임명하느냐? 일본인 중에서도 육군, 해군, 대장 출신 군인들만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관들만 총독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말은 법적으로 여러분들 문관 출신은 총독이 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총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해. 그나마 법적으로나마 문관 출신이 총독 임명이 가능하다라고 법적으로 바뀐 건 1920년대 문화 통치 시기입니다. 물론 실제로 임명은 안 됐지만요. 그리고 이렇게 총독이 되면 어떤 권한을 가지냐? 모든 권한을 다 가집니다. 입법, 행정, 사법, 군사 모든 권력을 다 가지는 절대 권력이야. 그러니까 조선의 황제라 보시면 돼요. 황제, 거의 황제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총독은 누가 임명하느냐? 일본 왕이 직접 임명해요. 그러니까 일왕에게 직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일본 정부, 의회, 내각이라고 할지라도 이 총독을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완전 독립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한이죠. 자, 이런 총독의 오른팔 왼팔로서 누가 있느냐? 바로 총독 바로 아래에 있는 게 총감이에요. 총감. 이 총감은 2명 있습니다. 행정을 담당하는 정무총감, 치안을 담당하는 경무총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무총감이 오늘날로 따지면 국무총리, 그리고 경무총감은 오늘날로 따지면 경찰총장 정도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무총감, 경무총감이 있습니다. 당연히 총감도 일본인밖에 임명이 안 됩니다. 자, 근데 일본은 여러분들 이렇게 조선총독부, 총감을 통해 우리를 지배할 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조선을 통치할 때, 조선을 다스릴 때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너희 한국인들을 정치에 참여시켜서 참여할 기회를 주고 너희 한국인들 정치에 참여시킨 다음에 그 너희 한국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 나라 통치에 반영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응? 이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 일본이 이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게 바로 중추원입니다. 중추원. 여러분, 중추원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죠? 독립협회 공부할 때 독립협회가 관민공동회를 통해서 그 헌의육조를 고종에게 바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중추원을 근대적인 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여러분들? 중추원 관제 개편하자고. 그 중추원이야. 물론 이름은 같지만 지금 완전 다르게 쓰이는 거지만요. 일본은 이 중추원을 총독의 자문기구로 만듭니다. 자, 이걸 통해 뭘 말하고 싶은 거야? 그지? 총독의 자문기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기구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절대자인 총독이 이 나라, 이 조선을 다스리는 뭔가 정책을, 이 조선의 정책을 집행할 때 절대 총독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추원의 자문, 물어보고 정책을 집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추원은 총독의 정책을 결정하는 자문기구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중요한 중추원에 누가 들어가느냐? 바로 한국인들이 들어갑니다. 한국인들이 중추원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중추원을 통해서 한국인이 이 나라 정치에 참여하고 있고 우리는 그 한국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자문기구로서 받아들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일까요? 팩트체크 해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일단 총독의 자문기구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권한은 아무것도 없어요. 심의나 의결,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거나 의결할 수 있는 실권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 형식적인 자문기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여기 들어간다? 이건 맞아요. 한국인이 들어갑니다. 근데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 한국인 중에서도
완전히 일본에게 선택받은 검증된 친일파만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대표적인 중추원 의원이 이완용, 그리고 일진회를 만들었던 송병준, 이런 사람들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진짜 친일파 중에 악질 친일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거기다가 중추원 의장은 여러분들, 의장 최고 대빵은 아까 말했던 조선의 행정을 담당하는 정무총감이 겸임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의원들만 친일파 한국인이지 최고 의장은 또 중추원, 그러니까 중추원 의장은 또 정무총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추원에 여러분들 겉으로는 총독의 자문기구로서 한국인의 정치 참여를 선전하기 위한 기구지만 그 실제로 들어가면 아무런 실권이 없는 형식적인 기구였다는 거, 그리고 친일파만 참여 가능했고 의장은 정무총감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런 형식적인 기구인 중추원조차도 3.1운동 이전까지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한 거야. 보여주기 식으로. 실제로 열린 건 3.1운동 이후 일본이 20년대 문화 통치를 하면서부터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라는 거죠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오히려 무단 통치의 그 본질을 보여주는 건, 태블릿이 되게 이상해요 지금 여러분들. 좀 상태가 좀 죄송합니다. 자, 이 무단 통치의 여러분들 그 본질을 보여주는 건 바로 헌병 경찰 통치입니다. 헌병 경찰 통치. 자, 헌병 경찰 통치라는 건 바로 뭐냐? 여러분, 헌병이라는 걸 영어로 하면은 밀리터리 폴리스예요. 즉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 군인 경찰이 바로 헌병입니다. 원래 군인은 무언가 잘못을 해도요, 일반 경찰이 아니라 이 군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경찰이 헌병이 잡아가요. 근데 지금 일본은 그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경찰인 헌병을 어디에 써먹는 거야? 우리 같은 일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경찰 업무까지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경찰인 헌병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 업무까지 함께 보게 하는 거, 그게 헌병 경찰 통치입니다. 여러분이 파출소에 찾아가면은 친절한 경찰 아저씨가 있는 게 아니라 완전 무장한 이근 대위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인성에 문제 있어 이러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무섭고 쌀벌한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 특징 말 그대로 헌병, 군인 경찰이 헌병이 경찰을 지휘한다. 헌병이 경찰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이 나라의 치안을 담당하는 그 경무총감 있죠. 이 경무총감 자리는 군인 경찰의 최고 대장인 헌병사령관. 이 헌병사령관이 경무총감을 겸임합니다. 그러니까 경무총감이 헌병사령관이라는 게 한다는 게 아니라 군인 경찰의 최고 대장이 헌병사령관이 곧 경무총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경찰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쌀벌하죠. 자, 근데 이 헌병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거, 법적으로 이 나라의 헌병을 딱, 법을 정해서 헌병을 이 나라에 딱 주둔시킨 거는 무단 통치 때가 아닙니다. 헌병이 이 나라에 들어온 거는 이미 한일병합 이전이에요. 언제냐? 정미칠주약 이후부터야. 얘들아, 정미칠주약 기억나요? 여러분, 고종이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강제 퇴위당합니다. 그죠? 그리고 순종이 황제가 됐어요. 그리고 일본이 그 바보 황제 순종이랑 맺은 조약이 정미칠조약이야. 그 정미칠조약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대한제국에 뭘 해산한다? 군대를 해산한다. 근데 이 해산된 군인들이 어떻게 했죠? 의병에 가담했죠. 그죠? 그래서 이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함으로써 의병의 조직력과 전투력이 급상승하잖아. 그래서 이게 정미의병이었죠? 의병 전쟁으로 발전하는. 그래서 뭐 서울 진공작전이 13도 창의군이 이런 게 나오잖아. 그 의병, 정미의병 때려잡으려고 우리나라에 헌병이 처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정미칠주약 이후 정미의병을 때려잡기 위해 이 나라에 헌병이 주둔을 하기 시작해요. 헌병의 초기 주요 업무는 누구 때려잡는 거? 헌병들 때려잡는 거였어. 근데 이제 이후에 점점 이 헌병이 하는 권한이 늘어납니다. 나중에 뭐까지 하냐? 일반 행정 업무까지 해요. 세금 징수, 우편 업무, 민사소송, 일본어 보급 등등 온갖 일반 공무원들이 하는 일반 행정업무까지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군인 더하기 경찰 더하기 공무원인 거예요, 여러분들. 즉 한국인의 모든 일상생활은 헌병 경찰을 통하지 않고서는 진행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헌병 경찰 통치가 뭐가 문제냐? 아까 제가 일상생활을 다 통제한다고 했죠. 일반 행정을 담당하면서 그 일상생활에서 규칙을 엄청나게 까다롭게 만들어요. 이거 어기면 이거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처벌할 수 있는 규칙을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데 그걸 우리가 경찰범 처벌 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 경찰범 처벌 규칙이 얼마나 상세하느냐? 이 뒤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두 번째 장에 경찰범 처벌 규칙이 나옵니다. 모두 87개로 되어 있다. 항일 정치활동은 물론 일상생활까지 억압했다. 여기 이런 게 나오죠. 전선에 근접해서 연을 날리는 자. 그 당시엔 연만 날려도 잡혀가요, 여러분들. 물론 연 날리는 게 왜 일부에 잡아들였냐면은 연이 주로 전봇대, 전신줄에 엮이기도 하거든. 그러면 감전될 수 있잖아. 그럼 조선인의 안전을 걱정한 건가요? 그게 아니죠. 조선인은 주권 말과 상관없는데 그 전선이 고장나면은 수리비가 들잖아. 그리고 석전 등 위험한 놀이라거나 뭐 공기총이나 활을 가지고 노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잡아들이는 거야. 물론 여러분 석전이라는 건
진짜 돌멩이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돌멩이로 싸운다는 게 진짜 돌 던지기 하는 거야. 우리나라 전통적인 놀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석전이 여러분 우리나라는 되게 옛날부터 막 동네 사람들 마을 대 마을로 마을 단위로 막 돌 던지기 하고 놀았어요. 서로 싸우는 거야. 그래서 막 이때 막 돌 던지기 하다가 막 머리 깨지기도 하고 막 팔다리 날아가고 막 이랬는데 이렇게 단련돼 있는 농민들이니까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그렇게 활약을 한 거예요. 일본 기록에 나와 있어. 아니 이놈들은 평소에 농사만 지은 놈들이 돌멩이만 던졌다면 백발백중이라 이래가지고 막 얘기가 나오죠. 아무튼 이런 우리의 일상생활을 모두 다 규제했다는 거야. 근데 이런 경찰법 처벌규칙을 어겼어. 여기에 걸렸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람을 죽이거나 때렸어요. 큰 범죄를 저질렀어. 그럼 어떻게? 경찰은 여러분을 잡아들이긴 하지만 경찰이 처벌하진 않죠. 여러분을 법원에 재판에 넘기잖아. 그럼 재판에서 여러분이 변호사 선임한 다음에 재판을 받죠? 한명경찰은 그게 없어. 그냥 재판 없이 잡아들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처벌할 수 있어요. 너 이 새끼 감히 돌멩이를 던져? 연애 달려? 넌 감옥 가? 넌 벌금 내?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직결처분권이에요. 다른 말로는 범죄 직결례라고도 합니다. 재판 없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처벌할 수 있는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영화 암살해 보시면 그 장면 혹시 기억나요? 하정우가 일본인인 척하면서 일본 장교랑 막 일본어로 대화하는데 어린 조선 소녀가 머리에 물동이를 짊어지고 가다가 일본 장교의 바지에 쏟아버려요. 막 스미마셍 죄송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죠? 일본 장교가 그 자리에서 총을 꺼내서 빵 쏘죠. 이게 직결처분권이야 얘들아. 자 아무튼 이 재판 없이 우리를 처벌할 수 있는 직결처분권 크게 세 가지의 처벌이 가능했는데 구류 감옥 가두는 거, 벌금, 돈 매기는 거, 그리고 조선인들에게 가장 공포의 상징이 되었던 건 이겁니다. 태형, 때리는 거예요. 곤장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이미 조선에서는 법적으로 이런 봉건적인 악습인 고문제도가 사라졌습니다. 언제 사라졌죠, 이거? 그래, 얘들아. 이미 가부개혁 때 법적으로 고문제도는 사라졌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일본이 가부개혁 때 사라진 고문인 태형을 부활시킨 거야. 부활시킨 명분이 뭔지 아세요? 조선 놈들은 말로 하면 못 알아듣는다. 매들은 짐승 같은 새끼들이라 말로 하면 못 알아들으니 때려야 말을 듣는다. 이게 진짜 일본 생각이었어요. 때려야 된다. 그래서 때리는 태형을 부활시킨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태형령은 누구에게만 적용해요? 조선인에게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조선 태형령이에요. 일본인에겐 적용 안 하죠. 왜? 일본인은 말해도 알아듣는다 이거죠. 오직 조선인들만 한다 이거예요. 자, 이 태형령이 여러분 얼마나 끔찍했냐면은 조선시대 태형령보다 더 악랄해. 일단 얘들아 조선시대 태형령은요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얘들아 그 50대 100대 이상 안 때립니다. 그 정도 이상 때리면 사람이 죽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형벌인데 그냥 그 정도 이상까지 올라가면은 그냥 사약을 먹이고 말아. 근데 일본은 때리는 횟수에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조선에서는 태형을 때리더라도 그 사람의 그 엉덩이를 때리는 거잖아. 자체를 속옷을 벗기진 않아. 그 사람의 그 최소한의 그 권한이 그 좀 선 그거잖아. 근데 일본은 다 벗깁니다. 그냥 남자건 여자건 가리지 않고서 하체를 다 벗긴 다음에 때려요. 근데 이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걸 태형을 했냐면은 실제 사례입니다. 젊은 조선 여자가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개가 맞은편에 오는 일본인을 향해서 왈 하고 짖은 거야. 문 게 아닙니다. 그냥 짖은 거예요, 여러분들. 개가 짖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일본인이 기분이 나빠서 헌병 경찰에게 신고합니다. 저 조센징을 기르는 개가 위대한 일본 제국의 신민인 나를 향해 짖었다. 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너무나 불쾌하다. 처벌해라. 그래서 이 여자는 헌병에게 끌려가서 태형을 맞습니다. 하체가 다 벗겨진 상태로요. 이건 성폭력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여자는 죽진 않았지만 그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서 돌아온 다음에 목을 매달고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한겨울에 조선인 노부부가 그 눈이 왔는데 늙으신 분들이니까 눈을 못 쓴 거야. 근데 그 노부부의 집 앞을 일본인이 지나가다가 눈 때문에 미끄러진 겁니다. 헌병경찰에게 신고했어요. 이 조센징이 거주지를 치우지 않았다. 그래서 이 늙은 노부부는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병경찰에게 끌려가서 태형받다가 두 분 다 돌아가십니다. 다 실화예요. 그리고 여러분 프린트 두 번째 장 뒷장에 보시면은 다른 사례도 있죠. 태형의 처벌 사례. 시장에서 익지 않은 감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태형 15대. 이거 80대를 때렸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규칙이 없는 거야. 기분 내키는 대로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주지가 청결하지 않다는 이유로 20대. 헌병이 가라앉은 대로 안 갔다고 5대. 여러분 이건 진짜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알겠죠? 그냥 여기 나오죠. 조선 태형령. 여기 법으로도 자료도 나옵니다. 그냥 개 돼지인 거야. 범죄 직결례도 나오죠. 그냥 진짜 개 돼지처럼 취급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때려야 말 듣는다. 당시 이 직결처분권으로 구류벌금 태형이 가능하다고 했죠.
이때 태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48%였대 얘들아. 거의 절반 이상은 때렸다는 거예요. 절반 가까이는. 이때 우리는 국민으로서의 아무런 기본권도 누리지 못합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어떠한 자유도 존재하지 않았어. 특히 언론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에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에는 우리말로 된 신문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이 구한말에 배웠던 제국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뭐 만세보 이런 거 있죠? 경향신문 이런 거 다 없다는 거야. 무단통치 시기에는 우리말로 된 신문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말로 된 신문이 언제 다시 등장하느냐?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에 가서나 다시 등장을 합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 시대 분위기를 나타내주는 게 당시 우리나라에 왔던 이 초대 총감,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카, 육군 대장 출신 데라우치 마사카가 취임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조선인들에겐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 하나, 우리말에 복종하든가 아니면 죽던가. 복종 혹은 죽음.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취임사였어요. 그 시대 분위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무단통치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나쁘죠, 여러분들? 근데 일본은 조선인들이 이런 일본의 식민통치를 저항하길 원하지 않았어. 어떻게?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순응하길 바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미 저처럼 가치관 형성이 끝난 성인들에게는 어쩔 수 없어요. 다만 누구는 아직 가치관 형성되지 않은 여러분 같은 미성년자 학생들은 충분히 세뇌시킬 수 있죠. 뭘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식민 통치에 순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뭘 건드느냐? 교육을 건듭니다. 그래서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에 일본이 만든 교육령이 1차 조선교육령이에요. 식민 통치에 순응하는 조선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어이구, 잘못 적었네요. 1차 조선교육령. 1차가 있다는 건 2차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2차는 나중에 문화통치 시기, 20년대 문화통치 시기에 나옵니다. 지금 10년대 무단통치 시기는 1차 조선교육령이에요. 목적! 뭐라고요? 뭐가 나와?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겠대.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닌가요? 충성스럽고 선량한 국민을 만들겠다는 거야. 누구에게 충성스럽고 선량한? 일본에게 충성스럽고 선량한 국민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민 통치를 순응하는 조선인을 만들겠다는 거죠. 즉 어떤 사람 만들겠다는 거야? 어리석은 사람. 그냥 반항할 줄 모르고 저항할 줄 모르고 비판할 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소처럼 어리석게 일만 하는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바로 우민화 교육입니다. 어리석으로 소처럼 어리석은 일하는 사람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선 반드시 사라져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우리 을사늑약 이후에 애국개몽운동 공부했죠. 애국개몽, 교육과 산업을 통해 실력을 기르자. 그래서 을사늑약 이후에 이 애국개몽운동가들이 교육을 통해 민족의 실력을 기르고 나라를 지키자 해서 사립학교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어요. 2000개 이상의 사립학교가 만들었다고 했죠. 이 우리의 민족교육을 위한 사립학교, 일본에 가만 내비둘까? 안 내비두죠. 여기서는 이런 일본이 원하는 충량한 우민화 교육이 안 되잖아. 정반대의 교육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일본이 우리의 민족교육을 위한 사립학교랑 서당을 탄압하는데 얼마나 심하게 탄압을 했냐면 1차 조선교육령 이후에 을사늑약 이후에 2000개가 존재했던 사립학교가 700개 이하로 줄어듭니다. 다 폐쇄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한테 바라는 건 뭐야? 실업교육입니다. 그것도 어떤 실업교육이냐? 초보적인 실업교육, 그러니까 초보적인 직업교육이에요. 뭐 이때 뭐 배우는 실업교육은 근대적인 산업기술이 아닙니다. 뭐 돌멩이 골라내는 법, 잡초 뽑는 법, 소나무 송진 캐는 법, 이런 진짜 이런 자기네들의 노예로 써먹을 만한 손발만 달리시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실업교육 위주의 초보적인 실업을 가르쳤어요. 자, 이런 초보적인 실업교육은 여러분 굳이 수준 높은 교육에서 하지 않아도 되죠. 수준 높은 교육이 필요가 없잖아, 그지?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읽고 쓰기 돌멩이 골라내기 이런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10년대 무단통치 시기에는 우리 민족의 고등교육의 기회를 철저하게 제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등교육은 오늘날로 따지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야. 물론 대학교는 말도 안 돼요, 이때는. 왜? 10년대에는 우리나라에 아예 대학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고등교육이라는 건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의 교육을 말해요. 그거를 제한시키는 겁니다. 일본이 원하는 건 딱 자기네가 부려먹을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의 교육인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아까 내가 말했던 그럼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읽기 쓰기 뭐 돌멩이 골라내기 이런 건 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교육이 가능합니까? 네, 초등학교 수준에서 교육이 다 가능해요, 여러분들. 당신 초등학교를 뭐라 불렀냐? 보통학교라 불렀어요. 보통학교. 근데 여러분 보통학교 몇 년 다녔어요? 초등학교, 보통학교
6년 다녔죠? 당시도 보통학교는 기본적으로 6년이야, 얘들아. 누구한테만? 일본인에게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다 못 다니는 거야. 야, 그냥 그 뭐 돌멩이 골라내는 거나 잡초 뽑는 거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나 읽기 쓰기 정도만 배울 거면은 굳이 6년 다닐 필요 없어. 4년만 다녀도 돼. 이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일본인이 6년 다니는 보통학교도 4년밖에 못 다녔어.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도 단축시켰습니다. 여기 나오죠, 여러분들. 표가 나오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 슬픈 게 뭔지 알아요? 조선인이 다니는 학교는 보통학교고 일본인이 다니는 학교는 소학교야. 이름이 달라. 이게 왜 다르냐면은 보통학교 졸업하면은 중학교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일본인이 다니는 오늘날의 중학교는 중학교 똑같아요, 명칭. 근데 조선인은 고등보통학교라 불렀어. 이름에서도 차별을 두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소학교, 중학교 느낌이 어때? 소, 중, 단계별로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인은 당연히 소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간다 이거야. 근데 조선인은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이미 보통학교에서 모든 게 끝난 느낌이 들잖아. 고등보통학교는 선택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통학교를 넘어선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름에서도 이렇게 차별을 둔 겁니다. 자, 이런 교육을 위해선 여러분 어떤 교사가 필요할까? 여러분을 사랑하고 상담해주는 교사가 필요할까요? 그런 교사는 필요하지 않아.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는 교사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1910년대 교원들에게 칼과 제복을 착용하도록 했어요. 이 사진 있죠? 이게 1910년대 일제강점기, 1910년대 무단통치를 상징하는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이 보통학교 졸업식입니다. 앞에 있는 이 사람들요, 이 사람들 군인이 아니라 교사예요. 여러분, 교사가 칼을 차고 군복을 입고 수업한다. 상상이 가세요? 그러니까 조선인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해, 억압하기 위해서 교사들에게도 이런 걸 착용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칼 차고 수업한다 생각해봐요. 잠이 오겠습니까? 허벅지를 찔러서 잠을 깨야죠. 물론 여러분, 이게 진짜 그 진검을 가지고 수업을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때 착용한 검은 가검이긴 합니다. 그래도 엄청난 공포감을 심어주는 거죠. 다만 이런 교사가 칼을 차는 모습은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에만 존재하는 모습이야. 20년대 무단통치 시기에 가면 이런 모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진이 나오면은 이거는 1910년대 무단통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기 또 뭐 중추원이나 헌병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자, 한번 볼까요, 자료를. 1차 조선교육령 여기 나오죠, 여러분들. 키워드입니다. 뭘 육성하재?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재요. 그리고 무슨 교육? 보통교육과 실업교육 위주로 교육을 운영하겠다. 고등교육 기회는 웬만하면 제공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는 조선인의 숫자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나오죠. 국어를 보급한다는데 국어에 가로치고 뭐가 나와? 일본어가 나오네? 우리 국어는 우리 한글 아닌가요? 여러분, 1차 조선교육령 나라가 망했잖아요. 이때는 과목도 바뀌어. 나라가 망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는 일본어가 국어예요. 이 당시에. 그리고 일본사가 국사입니다. 그럼 조선어, 조선사는요? 오늘날 따지면 제2외국어 세계사 선택 과목이 되는 거예요. 시수도 굉장히 적은 조선어, 조선사라고 이렇게 선택 과목화 되게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보충 설명들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저랑 1910년대 일본이 정치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지배했는가, 정치적인 무단통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정치 봤으니까 이제 뭐 볼 차례일까요? 경제를 보러 가야겠죠. 경제. 1910년대 경제적인 지배 정책, 바로 토지조사 사업과 회사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지조사 사업부터 볼게요. 여러분, 토지조사 사업은 말 그대로 토지를 조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토지조사 사업은 벌써 3번째 등장하는 겁니다. 맨 처음 어공했죠, 여러분들? 그 전에 토지조사 사업. 그치?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이 삼정의 문란 중에서도 전정의 문란을 개혁하기 위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양전 사업을 실시했죠. 그 다음엔 고종이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광무개혁을 시행할 때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양지아문을 통해서 양전사업,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했죠. 누가 어디에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했어. 그리고 그 조사한 결과를 근대적인 토지 소유 문서인 지계를 발급해서 정리했죠. 이러한 근대적인 토지 소유 문서인 지계 발급을 통해서 뭘 확립했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했죠. 외국인의 토지 소유도 금지시키고 법적으로. 다만 이런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확립을 위한 지계 발급은 전국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겠죠. 일부 지역에 그칩니다. 왜 그랬죠? 우리가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겁니다. 누가 방해했어요?
그죠? 일본이 방해했죠, 여러분들. 뭘 통해서? 러일 전쟁. 애초에 고종이 광무기역을 할 수 있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랑 일본의 세력 균형이었잖아. 그걸 이제 일본이 러일 전쟁을 통해서 깨트린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러일 전쟁을 하면서 가장 먼저 중단시킨 게 광무개혁, 이런 양전 지게 발급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이 말하는 거예요. 토지조사 사업의 용문으로 너희 무능했던 대한제국이 마무리하지 못한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우리 일본이 확립해주겠다. 고맙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중단시켜놓고. 그리고 그렇게 토지 소유권을 확립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다? 누가 어디에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알아야 가진 만큼 공정하게 세금을 거둘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지금 어쨌건 여러분, 일본이 겉으로 내건 명분, 뭐 잘못된 거 있나요? 그죠? 오히려 겉으로 내건 명분에서 잘못된 게 없어. 그죠?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너무 되게 좋은 목적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일본이 겉으로 내건 명분 뒤에 숨겨져 있는 일본의 실제적인 목적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일본이 왜 토지조사 사업을 했느냐? 왜 소유권을 확립했느냐? 바로 세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거야. 왜? 세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자기들의 수입이 증가하잖아요. 그 지금 세금 수입이 다 누구에게 들어가는 거야? 다 일본에게, 자기네에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가 어디에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알아서 그래야지만 지배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일본이 걷어들이는 세금 수입이 증가하거든요. 그리고 누가 땅을 어디에 갖고 있는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토지의 소유권을 명확히 조사하면은 그 토지를 사고 팔 때 굉장히 편하겠죠. 그죠? 즉 토지가 완벽하게 상품화되는 거야. 소유권이 명확해지면은 이 토지가 사고 팔기 편한 상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인들이 이 땅을 사고 팔기 편하겠죠. 지금 애초에 얘들아, 이렇게 소유권을 정리해서 토지를 상품화시키고 토지를 사고 팔기 편하게 한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사고 파는 건 주로 누구예요? 일본인들이거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토지를 사고 팔기 편하게 해서 일본인들이 투자를 편하게 쉽게 해주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조선인들의 토지는 뭐 하겠다? 약탈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일본이 추구하는 목적은 뭐야? 자기네들의 돈을 벌기 위한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기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게 이 토지조사 사업의 근본적인 실제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일본은 토지조사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느냐? 여러분,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시행을 한 게요. 어떻게 시행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 반 학생을 예로 들게요. 보민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보민이가 있어요. 농민 보민이가 있습니다. 이 보민이가 수원 외고 근처에 땅을 한 100평 정도 가지고 있는 자영농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일본이 토지조사 사업을 딱 시행했어. 그럼 보민이가 이 100평의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가 공무원을 보내서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땅의 소유자인 보민이가 직접, 땅의 소유자인 보민이가 직접 일본이 정해놓은 기간 내에 그 땅을 자기 땅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다 준비해서 총독부에 가서 신고를 해야 돼요. 자, 다시 정리하면 뭐라고요? 토지의 소유자가 직접 일본이 정해놓은 기간 내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한다. 기한부 신고제. 그 땅의 주인이 신고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그 땅이 자기 땅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직접 준비해서 신고하라 이거예요. 일본이 정해놓은 기간 내에 자기 땅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소유자가 직접 준비해서 신고해라 이겁니다. 그래야지만 소유권을 인정해줬다는 거야. 근데 얘들아, 그 당시 농민들 중에서 이 조건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 정말 정해진 기간 내에 그 땅이 자기 땅이라는 증거 자료를 다 수집해서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당연히 신고하지 못한 미신고 토지가 엄청나게 많겠죠.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증거를 준비 못했거나 해서 이렇게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정해진 기간 내에 증거를 마련 못해서 신고하지 못한 미신고 토지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고 싶어도 이 땅이 누구 땅인지 소유권이 애매한 땅도 있어. 대부분 어떤 땅일까요? 그 마을의 공유지요. 그 온 마을 사람들이 공유하는 마을 동네 뒷산, 이거 누구 땅이야? 여기도 수원 우리 외고에서 학습실은 몇 반 거죠? 모두의 공유지잖아, 얘들아. 이런 공유지, 그리고 이미 망해버린 대한제국 황실의 소유지, 이렇게 누구 땅인지 애매한 땅도 있잖아. 이런 거 다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정해진 기간 내에 증거를 마련 못해서 미신고된 토지나 소유권이 애매한 토지는 다 총독부가 가져갑니다. 이 총독부가 토지조사 사업으로 확보한 땅이 전체 땅의 40%였대요, 여러분들. 이 사업 한 방으로. 그리고 총독부는 이 확보한 땅을 어떻게 했을까? 이미 여러분,
대한시설 강령 때 일본이 대한제국 먹방 매뉴얼을 만들 때 우리 조선의 땅을 대한제국의 땅을 차지해서 이 땅을 일본 농민에게 주는 사업을 해야 한다라고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놨어. 땅을 빼앗아서 그 땅을 일본 농민에게 주자.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회사가 있습니다. 이미 한일병합 이전에 이런 대한시설 강령 지침에 따라 조선의 땅을 빼앗고 이 땅을 일본 농민에게 주자라고 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일본이 만들어 놓은 회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였죠? 동양척식주식회사입니다. 이미 1908년에 만들어졌죠. 총독부는 본인들이 토지조사 사업으로 확보한 땅을 이 동양척식주식회사에게 위탁합니다. 그리고 이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이 총독부로부터 받은 이 땅을 어떻게 했을까? 일본인에게 파는 거야. 어떤 일본인? 일본 본토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일본인 이민자를 모집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도 여러분 메이지 유신 이후에 산업화, 공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자원과 인구가 도시로 집중됐어요. 산업화, 공업화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디가 소외돼요? 농촌이 소외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농촌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일본 농촌도 몰락하고 그랬거든. 그래서 당연히 일본 농민들은 불만이 많았어. 그래서 총독부가 홍보하는 거야. 이 농민들에게. 누구든지 조선으로 건너오면은 지주가 될 수 있다. 일본 농민들이요. 조선으로 건너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걸 통해서 일본은 얼마나 큰 이득이니? 일본 본토에 있는 그 몰락한 농민들도 구제할 수 있고, 그 일본의 치안을 위협하는 그런 하층민들을 다 빼낼 수 있잖아, 얘들아. 얘들아, 당시 우리나라에 이런 조선 총독부, 동양철치 주식회사의 홍보를 믿고서 건너오는 일본인이 어떤 일본인이겠니? 여러분 일본이라 생각해봐. 여러분 일본에서 먹고 살만해요. 굳이 식민지로 건너가겠어요? 안 건너갑니다. 친구랑 직장이 거기 있는데. 주로 누가 건너와? 하층민들. 진짜 꿈도 희망도 없는 몰락한 놈이 하층민들만 건너온다는 거야. 당연히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건너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더 고생을 했죠. 아무튼 이렇게 일본인들이 건너오면서 이 일본인들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의 토지를 사들이게 됩니다. 이제 결과 일본인의 토지 소유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인들은 뭐가 되는 거야? 어마어마한 땅을 가진 지주가 됩니다. 일본인 지주가 증가해요. 근데 원래 이 땅은 누구 땅이었어? 그지? 자영농이었던 보민의 땅이잖아, 얘들아. 우리 농민들 땅이라고요. 근데 지금 정해진 기간 내에 증거를 마련 못해서 땅을 뺏긴 거란 말이야, 얘들아. 이렇게 자기 땅을 가진 사람들은 땅을 뺏겨요. 우리 보민이 땅을 빼앗겼어. 어떻게? 그냥 그대로 굶어 죽을 건가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슬프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내 땅이었지만 그 땅을 차지한 지주가 된 일본인에게 가서 고개 숙이고 빌어야죠. 나으리 제발 저를 나으리 땅을 빌려서 농사 지을 수 있는 소작농으로 삼아주세요 라고 빌고 소작농이 되어서도 먹고 살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조선 농민들은 땅을 빼앗기고 소작농입니다. 즉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자영농에서 뭐가 된다? 소작농이 된다는 거예요. 조선인 자영농은 감소하고 소작농은 증가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진짜인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두 번째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1910년대 일본의 경제 침략. 여기 토지조사령 나오죠? 토지조사 사업은 정해진 기간 내에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해서 토지 소유자는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준비하라는 거 엄청 많죠? 이런 거 다 준비해서 본인이 신고해라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직접 정해진 기간 내에 증거를 갖고 신고해라. 못하면 뺏긴다 이거죠? 그래서 결과 어떻게 돼요? 많은 농민이 몰락해서 소작농으로 전락했다. 보시면 소작농의 비율은 증가하고요. 자기 땅을 가진 자작농의 비율은 감소합니다. 근데 여기 자소작농이 감소했어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소작농은 투잡을 뛰는 거야. 자기 땅도 농사 짓지만 그 자영농에 자기 땅만 농사 지어서 자영농만으로 살아남기 힘드니까 남의 땅을 빌리는 소작농도 같이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자소작농이 굉장히 감소했죠. 이 말은 뭘까? 좋은 게 아닙니다. 자소작농이 뭐가 된 거야? 자기 땅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만큼 소작농으로 몰락했다는 거예요. 자소작농의 상당수가 소작농이로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보시고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이렇게 자기 땅을 빼앗기고 일본 지주 밑에 소작농으로 전락한 보민이에게는 더 가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 토지에는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소유권과 경작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가 있어요. 이건 흥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권은 그 땅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지주, 놀부인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소유권입니다. 그 땅의 실제적인 권리, 그 땅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놀부인 지주들이 갖고 있는 게 소유권이에요. 근데 우리 놀부인 지주들은 그 땅을 소유하긴 하지만 그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아요.
그 땅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건 누구야? 바로 우리 가난한 흥부들, 소작농이죠. 그러니까 이 놀부인 지주들이 자기 땅을 농사지을 때 이 가난한 소작농인 흥부들을 고용해서 땅을 빌려주고 소작을 주고 그 땅을 농사짓게 하잖아. 그럼 우리 소작농인 흥부들은 그 땅을 직접 농사지은 다음에 지주인 놀부들에게 일정량의 소작료를 바치잖아요. 이렇게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땅에서 실제로 농사짓는 소작농인 흥부들이 가지는 권리가 바로 경작권입니다. 그러니까 지주들, 놀부들이 가지는 소유권, 흥부들, 소작농이 가지는 경작권. 이 두 가지 권리가 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 소작농의 경작권을 보호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주인 놀부라고 할지라도 이 소작농인 흥부에게 한 번 땅을 빌려주면 그 땅을 함부로 못 뺏습니다. 한 번 경작권을 딱 빌려주면 정말 특별한 사유가 뭐냐, 소작농이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한 번 빌려준 땅을 계속 농사짓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이라는 거예요. 정규직. 그리고 이 소작농이 땅을 빌린 다음에 소작료를 바치잖아. 그 소작료는 전체 수확량의 50%를 넘기면 안 돼요. 왜냐면 소작농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조선이란 나라는 소작농의 이런 관습적인 경작권을 보호해 주었어요. 근데 일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선언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오직 철저하게 지주들의 소유권만 인정해 주겠다. 이 농민들, 소작농의 전통적인 경작권은 우리 인정하지 않겠다. 이건 너무 전근대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관습적인 권리 아니냐? 근대적인 권리만 인정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왜 일본이 이렇게 소유권만 인정해줬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농민들의 간섭적 경작권을 보호해주면 토지를 사고팔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그 소작농이 딸려있잖아, 얘들아. 그래서 일본이 우리 그 농민들의 그 토지를 사고팔기 위해서, 이 토지를 매매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를 상품화하기 위해서 이런 지주들의 소유권만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지주들을 본인들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거야. 식민 통치의 협력자로 삼기 위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지주 입장에 생각해봐요. 지주 입장에서 어때요? 여러분들? 조선시대보다 일제시대가 훨씬 더 살기 좋아. 얘들아, 소작농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겠다,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하겠다는 말은 이제 지주가 소작농에게 소작료로 얼마를 가져가건 자유라는 거야. 50%가 아니라 60%, 70%, 80%, 90% 얼마를 가져가도 자유라는 거야. 그럼 소작농이 반발할 거 아니야. 아니, 나으리 다 가져가면 저희는 뭘 먹고 삽니까? 이렇게 반발하면은 소작권을 언제든 뺏을 수 있다 이거예요. 경작권을. 그러니까 너 소작료 90% 내기 싫어? 그럼 나가. 지금 너 말고도 농사 짓겠다고 하는 소작농들은 많아. 하기 싫으면 나가. 이렇게 언제든 경작권을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주들 입장에서 훨씬 좋은 세대가 온 거죠. 그래서 이런 지주들은 식민 통치 협력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하고 소작농의 전통적 권리인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는 토지 매매를 편하게 하기 위한 것과 지주들을 식민 통치 협력자로 끌어들이기 위한 거야. 이렇게 상당수의 지주들이 일본의 편을 들게 되는데, 이런 식민 통치 협력자가 된 지주들을 우리가 식민지 지주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소작농들은 어때요? 땅을 빼앗긴 것도 서러운데 경작권도 보호받지 못하는 거야. 이제 언제 잘릴지 모르고 지주가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됩니다. 잘리기 싫으면. 정규직이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바로 계약직, 기한부 계약제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집주인과 세입자가 있죠, 그죠? 집주인은 이제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줍니다.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으로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세입자, 전세로 이제 놓고 그 세입자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은 빼앗을 수 없어요. 그 집을 한 번 딱 2년, 3년 이렇게 딱 전세를 주면 그 기간 동안에는 세입자가 사는 걸 쫓아낼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전세 가격을 마음대로 못 올리잖아. 그게 오늘날 대한민국인 거야. 그게 조선시대인 거예요. 근데 일본은 지금 그러지 않는 거야. 집주인이 세입자를 언제 쫓아내건 그 전세값을 얼마를 받건 다 마음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 이 1910년대 토지조사서로 지주들은 굉장히 이득을 받지만 소작농들은, 우리 농민들은 땅을 빼앗겨서 소작농이 된 것도 서러운데 경작권도 보호받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1919년 3.1운동 때, 이제 3.1운동 때 참여한 계층의 그 직업별 분포도, 계층별 분포도를 살펴보니 가장 3.1운동 때 많이 참여한 계층이 바로 누구냐?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농민들이에요. 무려 47%인가 48%가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3.1운동에 참여한 계층의 48%가 농민이었어요. 왜?
방금 말했듯이 토지조사 사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봤잖아. 땅도 빼앗기고 경작권도 보호받지 못하고. 그에 반해 3.1운동 때 가장 적게 참여한 계층은 바로 누구냐? 지주들입니다. 1.7%인가 2.5%인가 밖에 안 될 거예요. 그 이유는 지주들은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으로 가장 큰 이득을 봤잖아. 그래서 이런 거야. 3.1운동이랑도 연결되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여러분들 여기 회사령도 보셔야 됩니다. 회사령이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야. 이제부터 조선 땅에 기업, 회사를 만들고 싶다면 반드시 우리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1910년대 회사령을 반드시 허락을 맡으라. 그래서 허가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허락을 맡으라고 그럴까요? 허락을 맡으라는 이야기는 허락을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 안 하겠다는 거야. 철저하게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사를 짓겠다고 오면은 허락을 맡으라는 허가제라는 명목하에 철저하게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민족 기업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경제적으로 성장하면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민족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일본 참 나쁘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맞을까 틀릴까? 일본은 우리 조선의 경제적 성장을 막기 위해서 조선인에게만 회사령을 적용시켰다. 일본 애들은 회사를 마음껏 짓게 해줬다. 일본 애들 성장해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돈 벌어야 되니까 일본인들에게는 회사를 마음껏 짓게 해주고 조선인들에게만 회사령을 적용했다. 이런 맞을까 틀릴까? 이러면 틀려요, 여러분들. 고정관념상 우리에게만 적용했을 것 같지? 아니야. 회사령은 태형령이랑은 달라. 태형령은 조선인에게만 적용한 게 맞아요. 근데 회사령은 조선과 일본 모두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인이건 일본인이건 조선 땅에 회사를 짓고 싶다면 반드시 총독부의 허락을 맡아야 됐어. 아니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성장을 막으려고 하니까 이 허락을 맡으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일본도 이렇게 일본인들도 허락을 맡으라겠냐? 실제로 일본인들도 총독부의 허락을 맡아야 됐고 되게 꼼꼼하게 깐깐하게 관리했어요. 왜냐? 그거는 아직 1910년대 일본 본토에 본진의 개발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당시 1910년대에는 일본 본토의 산업화 공업화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이었어. 이렇게 일본의 본진 개발도 안 끝났는데 일본의 기업들이 조선으로 건너오면은 일본의 자본이 유출되는 거고 그만큼 일본의 본토 개발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막은 거야. 잠깐만 기다려. 언제까지만? 우리 일본의 본토 개발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만 좀 기다려. 이 말은 일본의 본토 개발이 끝나면, 일본 본토의 산업화 공업화가 끝나면 일본 기업의 조선 진출을 막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일본의 본토 개발이 언제 끝나냐? 이제 1919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일본은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득을 차지해요. 1차 세계대전으로 여러분들 일본이 차지한 일본은 이렇게 차지한 돈을 일본의 산업화 공업화에 투자해요. 그래서 1920년대에 일본이 완벽한 산업화 공업화, 산업국가 공업국가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20년대에는 더 이상 회사령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일본 기업을 보내야겠죠. 조선으로. 그래서 1920년대에는 회사령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는 회사령이 폐지되고 이게 허가제가 아니라 나중에 20년대에는 신고제로 바뀌어요. 허락을 맡을 필요 없다. 신고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자본의 조선 진출을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라는 거예요. 일본 자본의 조선 진출을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라는 게 회사령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여기 두 번째 보시면은 회사령 여기 자료를 같이 볼게요. 자, 회사를 설립할 때는 반드시 총독의 허락을 맡으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총독이 언제든 회사를 해산시킬 수도 있어요. 허락을 했어도.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잠깐 다시 돌아와서 여기 그 외에도 회사만 통제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걸 빼앗아가요. 자원 강탈, 임업, 어업, 광업. 임업이라는 건 나무하는 겁니다. 산이나 숲에서 나무를 하는 게 임업이에요. 나무도 중요한 자원이에요. 그리고 어업, 물고기 잡는 거, 고기, 해산 자원. 그리고 광업, 지하 자원. 우리 강산을 개발하는 거. 이런 것들 다 통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 녹화를 재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아무튼 일본은 여러분들 회사만 통제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원을 통제했습니다. 임업, 어업, 광업. 나무를 캐는, 숲에서 숲과 산에서 나무를 캐는 임업.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업. 그리고 지하자원, 광산을 캐는 광업. 이 모든 걸 다
허가제라는 이름 아래 통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무를 벨 거라도 고기를 잡을 거라도 광산을 캘 거라도 다 총독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 경제를 철저하게 통제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인삼전매제라는 것도 시행해요. 우리 전통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게 우리의 인삼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인삼을 총독부가 완전히 전매 다 헐값 사들인 다음에 자기들이 관리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태블릿이 정말 이상해요. 막 늘리고 줄이는 게 거의 잘 안 되네요. 오래돼서 그런가? 오래된 거 아닌데. 자, 그래서 일본의 경제지배 강화가 나오죠. 보시면은 민족별 공업회사 자본액. 초반에만 해도 한국인이 17%, 일본이 32%, 합자가 51%. 합자를 같이 했다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한국인의 자본액은 줄고 일본인은 엄청나게 늘죠. 그리고 민족별 광산이 제일 심해. 한국인은 4.8%에서 0.4%, 일본인은 22.6%에서 79.9%. 다 가져간다는 거죠. 여기 나오죠. 공업, 광업 등 산업 각 분야에서 일본의 경제 독점이 확대되었다. 일본인의 비율이 늘었다. 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시고요. 여기 또 탐구자료 좋은 게 나오죠.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이거 토지조사 사업으로 우리 농민들과 이런 각각 총독부 관리, 지주, 농민, 일본인들의 입장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 농민들은 참 가혹해요. 토지조사 사업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자기 땅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 못해서 미신고 토지가 되어서 토지를 빼앗긴 것도 서러운데 소장농이 되었더니 경작권도 보호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 지주들만 이득을 받던 일본인들만 이득을 받던 이런 상황. 그리고 여기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일본이 건설한 철도망과 주요 항만. 자, 여러분 철도 기억하실 거예요. 철도에서 뭐가 중요했죠? 부설권. 그 철도를 설치할 수 있는 권리인 부설권을 누가 언제 가져갔느냐. 이게 되게 중요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야 이거 맞다 얘들아. 왜 이러지? 미안해. 오늘 수업을 계속 하고 왔더니 이게 좀 쌤도 지금 좀 컨디션이 안 좋네요. 자, 철도를 볼 때는 그 철도를 설치할 수 있는 권리인 부설권을 누가 언제 가져갔느냐와 실제로 그 철도가 만들어진 개통된 시기를 구분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경원선 공부했어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얘들아? 경인선은 여러분 부설권을 처음에는 1896년에 미국이 가져갔다가 얘들아 부설권 얘기하는 거야. 1896년에 가져갔다가 일본이 사들였죠. 1898년에. 그리고 실제로 이게 개통된 건 언제예요? 1899년이죠. 이게 언제나 같은 애야. 서울의 전차가 개통된 거랑 같은 시기죠. 그죠? 그 다음 경부선. 경부선은 여러분 일본이 부설권을 가져간 게 1898년이야. 처음부터 일본이 가져가죠. 이거 실제로 개통된 거는 러일 전쟁 중에 1905년 러일 전쟁 중에 개통이 됐죠. 그 다음에 경의선. 경의선은 여러분 맨 처음에는 프랑스가 1896년에 부설권을 가져갔다가 이걸 대한제국이 잠깐 가져갔다가 일본이 한일의정서에 의거해서 전쟁할 때 필요하다는 이유로 1904년 러일 전쟁 중에 우리나라 정부에게서 사옵니다. 반강제로 사왔어요. 그죠? 부설권을 뺏어오죠.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개통된 건 마찬가지로 러일 전쟁 중에 1905년에 개통이 되죠. 그 다음에 경원선. 경원선도 마찬가지로 부설권을 가져간 건 일본이 1904년 러일 전쟁 때 전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가져갑니다. 근데 경원선이 실제로 개통된 건 언제야? 1914년 무단통치 시기야. 자, 이걸 이제 설명할게 왔어. 경원선이 왜 무단통치 시기에 개통이 됐느냐? 뭐랑 연결하기 위한 거냐? 드디어 1914년에 호남선이 개통됩니다. 우리 막 비 내리는 호남선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호남선 전라도랑 드디어 설도가 뚫린 거예요. 전라도 호남 가장 쌀이 많이 나는 지역이죠. 그죠? 그래서 일본은 이 호남에서 나오는 쌀을 이 북방지방으로 옮기기 위해서 1914년에 호남선을 개통하고 이거는 부설권의 의미가 없죠. 이미 일본이 우리나라 가져갔으니까. 1914년에 호남선이 개통되는 동시에 경원선도 개통을 시킨 거야. 이 호남에서 나온 쌀을 원산지방까지 옮기기 위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북방지방으로 쌀을 옮기기 위해서 뭐도 만들어? 함경도, 북방지방 함경도랑 연결하는 함경선도 만듭니다. 근데 함경선은 좀 오래 걸려요. 14년에 건설을 시작해서 28년 문화통치 시기에 완공돼. 왜? 함경도가 워낙 산악지방이잖아. 오래 걸립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철도가 완전히 X자로 개통이 됐네요. 그리고 여기 항구 중에서 군산이랑 목포 이거는 전라도에서 나오는 쌀을 일본으로 옮기기 위한 항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자 1910년대 일본의 식민통치 공부했어요. 자 우리 배우들 정리해볼까 얘들아? 1910년대 일본의 식민통치를 정치 경제로 나눠봤죠. 정치적으로 무슨 통치? 무단 통치. 경제적으로는 토지조서 사업과 해사령 그리고 각종 자원 강탈 그리고 이런 철도랑 항구에 대한 건설 탐구 자료 살펴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